며느님, 정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례를 저질렀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고급 호텔 로비에서 70대 시어머니가 40대 며느리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절 며느리라고 부르시니 어색하네요. 2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거든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동안 반말과 하대로 일관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극존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성껏 만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20년 전 한 평범한 결혼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45입니다. 25세 결혼해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20년 전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결혼식장.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습니다. 연봉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집안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커플이었죠. 우리는 2년간 연애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민준 씨는 언제나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죠. 그래서 청혼을 받았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게 그저 행복하기만 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시댁으로 인사를 가야 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민준 씨가 어머니가 기다리신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지내.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아침 차려드려. 알았지? 처음 듣는 반말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늘 존댓말을 쓰시던 분이었는데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말투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 집안의 문화일 수도 있다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아, 네. 어머님.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7시 반에는 집에서 나가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회사? 아, 그 출판사? 그거 취미 삼아 다니는 거지? 우리 집 며느리가 맞벌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나 해. 요즘 며느리들이 일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러면 안 돼.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뭔가 말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서요. 5년간 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좋아하면 뭐해?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으로 해야지. 내 남편 뒷바라지가 먼저야. 그리고 빨리 손주 보고 싶은데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우리 결혼 전에는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좀 전통적인 분이시거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 아들 하나 결혼시키면서 며느리가 집안일을 잘해주길 바라시는 거지. 하지만 난 내일이. 알아. 근데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니 말씀을 들어주면 안 될까? 나중에 어머니 마음이 풀리시면 다시 일하면 되잖아. 당분간만이라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 때문이었죠. 출근할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8시 회사 도착하자마자 울리는 전화. 지혜야, 지금 뭐해? 회사? 오늘 시댁에 와야 할 것 같은데.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퇴근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당장 와야 해. 급하다니까. 급하게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급한 일이라는 게 냉장고 청소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네가 와서 깨끗이 청소해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이건 제가 퇴근하고 와도 되는 일 아니었나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르는데 퇴근하고 온다고? 네가 회사가 더 중요해, 시댁이 더 중요해? 그런 일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베란다 정리 좀 해줘. 오늘 친구들이 오는데 집이 좀 지저분해. 지혜야, 김장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혼자 하기엔 힘들어. 지혜야, 시아버지 양복 세탁소에 맡기고 와. 지금 당장. 회사 동료들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전화를 받아야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에도 조퇴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 씨, 미안한데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과 가정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팀에서 핵심 업무를 맡기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날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5년간 쌓아온 커리어, 편집자로서의 꿈, 독립적인 제 삶.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그래, 잘했어. 그게 나을 거야. 이제 집안일에 집중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우리 생활도 편해질 거야. 편해질 거라고요? 그건 당신 착각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저는 시댁의 전담 가정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청국장찌개, 된장국, 생선구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매일 아침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침을 드시고 나면 설거지, 집안 청소, 빨래, 그리고 점심 준비. 오후에는 장보기, 저녁 준비. 밤 8시가 되어야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1년 차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준 씨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돌아온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임신했어? 몇 주야? 그래서 아들이야? 딸이야? 어머님, 아직 몇 주 안 돼서 성별은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면 하나 더 낳아야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우리 시댁은 3대 독자 집안이야. 꼭 아들을 낳아야 해.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뭐? 구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는 거지.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고, 임신 기간 내내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어머님, 아직 너무 이른데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빨리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죠. 태어난 건 딸이었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분만실에서 아이를 한번 보시고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딸이네. 쯧쯧. 다음엔 아들 낳아야겠다. 한 번도 안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집에서 조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 그거 돈 낭비야. 우리 때는 다 집에서 했어.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돌봐주신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시댁으로 옮겨진 저는 출산 5일 만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하니? 설거지 안 해? 산후조리가 뭐 특별한 거라고. 나도 옛날에 애 낳고 3일 만에 김장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제 몸이 어떤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로도 나오고 회음부 봉합 부위도 아팠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울어도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애니까 네가 돌봐. 나는 피곤해. 밤새 2시간마다 수유를 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엔 온 가족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결혼 3년 차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줬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또 딸이야? 도대체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뭘 잘못 먹었니? 하나 더 낳아야겠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해. 어머님, 저희는 둘만 키우려고 했는데요. 뭐, 둘만? 아들도 없이? 그럼 우리 대는 어떻게 되는데? 안 돼. 셋째는 무조건 낳아야 해. 저희 부부는 2명만 키우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제 몸도 힘들었습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셋째를 재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을 때마다 저녁마다 지혜야, 셋째 계획은? 빨리 낳아야 큰 애들도 동생 키우는데 도움이 돼. 지혜야, 우리 동네 며느리는 아들 3 낳았대. 너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지혜야, 내가 봐주는 동안 빨리 낳아. 내가 늙으면 못 도와줘. 민준 씨도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외아들이라 형제가 없어서 외로웠거든. 경제적?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낳아. 딸만 둘 있으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기잖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를 도와주는데. 아들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결국 결혼 5년 차에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때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듣는 잔소리, 민준 씨의 설득,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복합적인 이유로 셋째를 갖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아니 시댁 입장에서는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성별을 알게 된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아들이야? 정말? 드디어. 그래, 이래야지.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됐네. 그제야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손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낳은 도구로서의 쓸모가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관심은 온통 막내에게만 쏠렸습니다. 딸 둘은 존재하지 않는 듯 대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언니. 우리 손자 나왔어. 아들. 3.5kg에 아주 건강하대. 우리 민준이 대이을 아들이 생긴 거야. 딸 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때는 친척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백일잔치도 달랐습니다. 딸들 백일잔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었습니다. 백일잔치? 딸들 100일에 무슨 큰 잔치를 해.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 하지만 아들 100일잔치는 달랐습니다. 아들 100일은 제대로 해야지. 호텔에서 하자. 친척들도 다 불러야 해. 결국 호텔에서 100명을 초대한 성대한 100일잔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물론 저희 부부가 부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저 애들은 그냥 밥만 먹여. 학원? 딸들한테 무슨 학원을 보내. 그 돈이면 아들 영어 학원 하나 더 보내지. 아들 교육비에나 신경 써.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이 미술 재능이 있다며 학원을 보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엄마, 나 미술 학원 다니고 싶어. 선생님이 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린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매일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색연필로 색칠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큰애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술 학원을 보내볼까 하는데. 시어머니는 TV를 보다 말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미술 학원? 딸 교육에 돈 쓸 바엔 차라리 아들 영어 과외시켜. 어차피 시집갈 애들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니?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사니?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어머님,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재능도. 재능? 그런 거 필요 없어. 딸들은 그냥 착하게 크면 돼.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그만이야. 그 돈이면 민수 막내 아들 학원 하나 더 보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집안이 일어나는 거야.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큰애가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학원을 보내주면 안 될까? 민준 씨는 신문을 보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형편에 애들 셋 다 학원 보내긴 힘들잖아. 아들 교육이 우선이지. 딸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날 밤 큰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학원은 조금 있다가 보내주마. 지금은 엄마 아빠가 형편이 어려워서. 큰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얼굴의 서린 실망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아이들과 민준 씨가 자는 동안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오전 시간대 물건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6,000원, 하루 3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36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오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점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저녁 시간에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딸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큰딸은 미술학원, 둘째는 피아노 학원. 한 달에 각각 15만 원씩. 그리고 학원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까지 제 몰래 번 돈으로 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할머니랑 아빠한테 비밀이야. 알았지? 왜요, 엄마? 그냥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1년 뒤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큰딸의 가방에서 미술학원 가정통신문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혜야, 당장 시댁으로 와.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말고 급히 시댁으로 갔습니다. 네가 돈을 어디서 났길래 애들 학원을 보냈어? 설마 네가 돈을 벌었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아르바이트? 네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가 돈을 벌었으면 집에 생활비로 보태든지 아들 교육비에 보태야지 왜 딸들한테 쓰니? 너 제정신이야? 딸들도 학원을 다녀야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줘? 딸들이 나중에 시집가서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면 시댁에서 좋아하겠니? 그런 거 배울 시간에 집안일이나 배워야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들도 제 자식입니다. 아들만 자식이 아니에요. 똑같이 제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편하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하게요, 어머님? 전 결혼하고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어머님 댁 가서 아침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하고. 이게 편한 거예요? 네가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나도 옛날에 다 했어. 하지만 어머님의 시어머니는 어머님을 이렇게까지 하대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요리도 형편없고. 그래서 내가 늘 도와줘야 한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버릇이 없어. 사실은 제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 며칠 전부터 혼자 30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당일에도 새벽부터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오면 거실에 앉아 수다만 떠셨죠.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늘 제가 무능한 며느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또 갈비찜을 짜게 했네. 내가 다시 간 맞춰야겠어.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간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는 본인이 요리를 다 하고 저는 거들기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음식 만들기. 시누이는 시집을 갔지만 명절에는 손님으로 왔고 저 혼자 30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설날 그해 저는 3일 전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15가지를 부치고 나물 10가지를 무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하고 산적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손가락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개였고 손등은 튀긴 기름에 데인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6시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떡국 맛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혜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다시 만들어. 빨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다시 만들면 시간이. 손님들이 곧 오시는데요. 시간이 어떻고?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손님들 오기 전에 다시 만들라고. 이렇게 짠 떡국을 어떻게 내나? 실제로는 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한 떡국을 버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육수를 다시 내고 떡을 다시 썰고 고명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36시간을 잠도 자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부터 명절 당일 밤까지 30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마쳤을 때는 명절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혜야, 어제 남은 음식 정리해야 하는데 와서 정리 좀 해줘.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어. 좀 더 괜찮은 집안 딸을 만났어야 했는데 친정도 변변찮고 하는 것도 별로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제가 듣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날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이 집안에서 저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이유는 제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로 평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큰딸은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로 늘렸습니다. 새벽 배송, 오전 마트 아르바이트, 저녁 식당 서빙까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딸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들 교육비만 신경 쓸 뿐 딸들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해 설날 시댁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3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3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떡국, 갈비찜, 잡채, 전 15가지, 나물 10가지.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쯤 제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엄마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니? 어머니는 평소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잠깐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고 손님들 오시면 상 차리기만 하시면 돼요. 뭐, 오늘 설날인데 어딜 가? 친정 어머니가 죽게 아프니? 아니면 참고 있으라고 해. 손님들 다 가고 나서 가든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도 어머니세요. 제발. 야, 내 시어머니가 나야. 내 친정 어머니가 나야? 우선순위를 모르니? 오늘 네가 없으면 누가 상 차리고 치우니? 그때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오늘은 큰 명절인데 네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친정어머니한테는 형부가 있잖아. 형부, 제 오빠는 3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에는 80세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신다고요. 아, 그래.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어머니한테 택시 타고 병원 가시라고 해. 그날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30명의 상을 차렸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고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 큰일은 없었지만 저는 그날의 죄책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잔치 비용은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1,000만 원을 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제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채웠습니다.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잔치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칠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자식들 덕분입니다. 특히 우리 아들 민준이가 효자예요. 이런 잔치도 다 우리 아들이 준비한 거랍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준비하고 1,000만 원을 낸 건 저였지만 모든 공은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며느리요? 글쎄요, 며느리는 뭐 그냥 평범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애는 셋이나 낳아줬으니 그걸로 됐죠.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그 밝고 당당했던 25살 지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지치고 초라한 45살 여자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칠순 잔치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 호적 등본, 그리고 친정 재산 관련 서류들. 사실 저는 결혼할 때 이 모든 서류를 숨겼습니다. 친정의 재산을 숨긴 채 결혼했던 겁니다. 제 친정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대형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으셨기에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재산 상속 사실을 밝히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고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25세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평범하지만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태도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하자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겁니다. 처음엔 언젠가 진실을 말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할 타이밍을 잃어버렸고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 30살 생일에 전문 경영인과 변호사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15년을 더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서지혜입니다. 이제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정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리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정? 가서 뭐하게? 별 볼 일 없는 집에. 그래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뭔가 제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좋아, 가보지 뭐. 내 친정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긴 했어.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내 친정이야? 여기 집값 엄청 비싼 동네인데? 곧 도착할 거예요. 차는 한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만 해도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야? 내 친정이 여기라고? 네, 제가 자란 집이에요.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정원과 본체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대체...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님?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80세의 노부인이었지만 품위와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분들이 제 시어머니와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지의 사모님의 법률 대리인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지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지의 사모님의 재산 목록입니다. 20년 전부터 관리해왔던 자산들이죠. 재산?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의 사모님의 부친이신 고 서진우 회장께서는 대한제조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현재 연매출 3천억 규모의 중견기업이죠. 서 회장께서 작고하시면서 전 재산을 부인과 따님께 반반씩 상속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재 서지의 사모님 명의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 어빌딩 한계동, 평가액 약 500억 원, 주식 자산 300억 원, 회사 지분 30%, 평가액 약 700억 원, 그 외 부동산 및 예금 등을 합쳐 총 자산 약 1,600억 원입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1,600억? 네. 서 사모님께서는 결혼 당시에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이 사실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30살이 되면 공개하기로 했으나 사모님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혜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인 줄 아셨죠? 20년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대하셨죠. 지혜야. 나는 몰랐어. 네가 말을 안 했잖아.
제가 말했으면 어머님께서 저를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어머님께서 제게 하신 말들, 행동들을 기억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집안, 결혼 잘못했다, 평범한 며느리. 모두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며느님, 아니, 지혜씨. 제가 미처 몰라서 지금 며느님이라고 부르셨죠? 1시간 전에는 반말하셨는데 딱 1시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 재산을 아셨다는 것뿐이에요. 저라는 사람은 1시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당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힘들게요? 누가 힘들게 살았죠? 전 20년간 하루 4시간씩 자며 아르바이트 3개를 했어요. 당신과 어머님,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요. 당신들은 제 돈이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써야지.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20년간 제가 이 집안에 기여한 금액을 계산한 거예요. 가사노동의 시장 가치, 육아와 간병, 명절 준비, 각종 행사 준비 등을 시간당 인건비로 환산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 전문 영역은 전문가 시급을 적용했습니다. 20년간 총액은 약 8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자녀 교육비, 가족 의료비, 명절 비용 등 약 3억 원을 더하면 총 11억 원 정도 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예상 명세서입니다. 이혼? 네. 서 사모님께서 이혼을 원하실 경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모님의 혼인 전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남편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사모님께서 요구하시면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혼할지 아니면 계속 함께 살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제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네가 결정할 일이다. 어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극존칭을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존댓말이 아니라 존중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며느리든 딸이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제가 20년간 원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숨어있던 후계자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회사 임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20년간 집안 살림을 꾸리며 익힌 관리 능력, 그리고 편집자 시절 배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할아버지가 큰 회사를 하셨단다.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프면서도 참고. 아니야.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알고 자라길 원했거든.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 것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선택이었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니까.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처럼 누나들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개를 들어라, 아들아. 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누나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달라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존댓말을 쓰시더니 점차 진심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노력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과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저 편한 가정을 꾸릴 상대로 본 건가요? 남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했고 무엇보다 남편의 진심 어린 참회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독립적으로 살게요. 제 일도 할 거고 제 의견도 존중받을 거예요. 당신이 진짜 변할 수 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이었죠. 둘째 딸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은 요즘 누나들과 정말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신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다는 걸 이해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저를 대하십니다. 가끔은 옛날 버릇이 나오시기도 하지만 금방 알아차리고 사과하십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집안일도 함께 합니다. 딸들에게도 아들만큼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20년을 고생할 필요가 있었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작 말했다면 그들의 진심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재벌가 딸이어서 저를 좋게 대했는지 아니면 진짜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서인지 알 수 없었겠죠. 물론 2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사람, 약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권력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자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가치라고.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 정체를 밝혔다면 아이들은 돈과 권력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것을. 가끔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저는 어머니께 답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20년간 숨기는 것을, 참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누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인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